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이라도 너무나 유명한 이 문장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데미안은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사랑과 증오 등 이분법적 세계로 세상을 인식하던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한편의 성장 소설이자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종교적 윤리와 도덕, 정의 등 이성적이고 금욕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내면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누르지 못해 젊은 날 신학교를 뛰쳐나오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에 헤세가 가졌던 내면의 갈등과 고뇌가 싱클레어라는 인물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책 데미안은 글로벌 스타 BTS의 2집 앨범 윙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 자신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 라는 BTS의 일관된 음악적 메시지가 데미안이 주는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쇼트필름 곳곳에 데미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데미안을 사랑하는 독자시라면 BTS 2집 쇼트필름에서 그 상징적 장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밝은 세계를 상징하는 안온한 가정에서 자란 싱클레어가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는 불량 학생 프란츠 크로머와 엮이게 되는 장면,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 전학생 데미안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는 10살 무렵 우리 마을 라틴어 학교 시절의 경험부터 시작한다. 그 시절의 다양한 냄새를 떠올리면 고통과 동시에 촉촉한 편안함이 마음을 적신다. 어두운 골목과 환하게 빛나는 집, 교회 탑,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활기 넘치는 따스한 방, 요령이 살 것 같은 비밀스러운 방, 모두 비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집토끼 냄새, 하녀들의 냄새, 말린 허브와 과일 냄새가 기억난다. 두 개의 세계가 뒤섞였고 두 세계의 양 끝에서 밤과 낮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아버지의 집인데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을 둘러싼 아주 좁은 세계였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엄격과 사랑, 혹은 꾸지람과 모범으로 불리는 이 세계를 잘 알았다. 부드러운 빛과 단정함, 청결이 이 세계에 속했으며 잔잔하고 친근한 대화, 깨끗한 손과 정갈한 옷, 바른 자세가 늘 함께했다. 아침마다 찬송가를 부르고 해마다 성탄절을 기념하며 축하했다. 이 세계에는 앞길을 인도하는 바른 길과 지도가 있었다. 더불어 의무와 책임감, 양심과 고백, 용서와 선한 결심, 사랑과 존경, 그리고 성경 구절과 잠언이 있었다. 확실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게 정돈된 삶을 원한다면 이 세계에 머물러야 했다. 또 하나의 세계는 우리 집 한가운데 있었다. 이 세계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고
구사하는 말은 물론 약속하고 요구하는 내용도 달랐다. 하녀와 일꾼의 세계이며 괴이하고 추잡한 소문이 도는 세계였다. 끔찍하고 매혹적이며 무섭고 알 수 없는 일이 내내 벌어졌다. 도살장과 감옥, 알코올에 중독된 남자들, 서로 싸우는 여자들, 새끼를 벤 암소와 바닥에 쓰러진 말 이야기, 강도와 살인, 자살 사건이 가득했다. 아름답지만 소름 끼치는 야만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옆 골목에서, 바로 옆집에서 벌어졌다. 경찰과 불량배는 서로 쫓고 쫓기고 주정뱅이는 아내를 때리고 저녁이면 공장에서 젊은 처녀들이 쏟아져 나왔다. 노파가 요술을 부려 사람을 아프게 만들기도 했으며 강도는 숲에 살았고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공간을 제외하곤 어디나 강렬한 두 번째 세계가 출렁이며 악취를 풍겼다. 나는 이 모든 게 참 좋았다.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 편안함이 있고 의무와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근사했고 이와는 전혀 다른 소란과 소동, 어둠과 폭력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멋졌다. 게다가 언제든 한 걸음에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다. 가장 기이한 것은 두 세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아주 가깝게 말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 기도 시간이면 거실 문 앞에 앉아 빳빳하게 다림질한 앞치마 위에 깨끗이 씻은 두 손을 모으고 밝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따라 불렀다. 이 순간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우리의 세계, 그러니까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곧 부엌이나 창고에서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마을의 좁은 시장 골목에 있는 푸줏간에서 다른 여자들과 싸움을 벌일 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비밀스러운 존재였다. 모든 게 그런 식인데 나 자신이 가장 그랬다. 나는 분명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고 부모님 자식이었다. 하지만 눈과 귀를 어느 쪽에 두어도 항상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어두운 세계는 낯설고 무서웠으며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이 일고 두려웠지만 나는 그 세계에서 살곤 했다. 가끔은 금지된 세계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았다. 밝은 세계로 되돌아와야 할 때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옳은 일이었지만 어두운 세계보다 아름답지도 않고 지루하며 황량한 세계로 건너오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밝고 깔끔하며 뛰어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게 나의 인생 목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목표에 이르는 길이 너무 멀었다. 먼저 라틴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온갖 시험과 평가를 거쳐야 했다. 게다가 중간에 다른 어두운 세계를 스치거나 통과해야 하는 터. 그 세계에 머물거나 아예 눌러앉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럿 있었고 나는 그것을 열심히 읽었다. 그런 이야기는 항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구원이자 훌륭한 일처럼 묘사했는데 나 또한 전적으로 올바르며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악당과 불량한 아들이 등장하는 대목에 마음을 빼앗겼고,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죄를 고백하며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 밖에 내거나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럴 수도 있다는 느낌만 마음에 간직했다. 악마가 변장하든 본 모습을 드러내든 당연히 저 아랫길이나 시장 혹은 술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 결코 우리 집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누나들은 당연히 밝은 세계에 속했다. 내가 보기엔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 가까웠으며 나보다 착하고 얌전하며 웬만해서는 실수도 하지 않았다. 누나들에게도 단점이 있었지만 내 눈에는 가벼워 보였다. 반면 나는 어두운 세계와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과의 만남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누나들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였다. 어쩌다 다투기라도 하면 양심에 찔려서 내가 나빴다고 용서를 빌었다.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선함과 도덕 그 자체인 부모님을 모욕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누나들보다 골목의 불량한 소년에게 털어놓는 게 마음 편한 비밀도 있었다. 기분이 좋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는 날이면 누나들과 놀면서 나도 그들처럼 선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되어 착하고 고귀해 보이는 내 모습을 즐기기도 했다. 천사가 있다면 그런 모습일 것이다. 어린 시절 내게 가장 훌륭한 존재는 천사였다. 만일 내가 크리스마스와 행복을 떠올리는 밝은 음악과 좋은 향기에 둘러싸인 천사가 된다면 정말 달콤하고 환상적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날은 드물었다. 아무리 순수하고 무해하며 아이들에게 허용되는 행동이라도 장난에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누나들을 기분 상하게 만들어 말다툼을 하곤 했다. 그러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내 말과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못되게 굴고 심한 말을 내뱉었다. 그 뒤에는 항상 불편하고 캄캄한 후회의 순간이 찾아왔고 나는 용서를 빌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래야만 다시 밝은 빛이 비치는 빈틈없이 고요하고 감사한 행복을 몇 시간 혹은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라틴어 학교를 다녔다. 우리 반에는 시장 아들과 산림청장 아들도 있었는데 가끔 함께 어울리곤 했다. 장난이 심했지만 선하고 올바른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나는 같은 반 아이들이 멸시하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소년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다. 내 이야기는 그들 중 한 아이와 있었던 일에서 시작된다. 내가 막 10살이 되었을 때였다. 수업이 없는 날 오후 이웃아이 둘하고 어울려 노는데 갑자기 덩치 큰 소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힘이 세고 거친 아이였다. 재봉일을 하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다른 가족도 평판이 나빴다. 13살쯤 된 소년의 이름은 프란츠 크로머였다. 나는 전부터 그를 알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벌써 어른스럽게 행동했고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크로머는 다짜고짜 다리 밑으로 갈 것을 명령했고 우리는 강가에 이르러 첫 번째 다리 기둥 아래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치 모양의 다리 기둥과 느릿느릿 흐르는 강물 사이의 좁은 강변은 쓰레기로 가득했다. 각종 파편과 잡동사니, 녹슨 철사와 다른 쓰레기가 마구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쓸만한 물건도 보였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부근을 살피며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크로머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강물에 던졌다. 그는 특히 나비나 구리, 주석으로 만든 게 있는지 잘 보라고 지시한 뒤 그런 물건이 나오면 모두 챙겼다. 뿔로 만든 낡은 빗도 제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크로머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불안했다. 아버지가 이 구역에 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들킬까봐 두려웠다기보다 프란츠가 무서웠다. 한편으론 그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는 게 기뻤다. 그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래온 것처럼 그를 따랐다. 마침내 바닥에 앉아 쉴 수 있었다. 강물에 침을 뱉는 프란츠가 어른 같아 보였다. 앞니 사이로 침을 뱉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맞췄다. 우리는 평범한 소년들처럼 각종 모험담을 늘어놓으며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는지 비교하는 등 허풍을 떨었다. 나는 잠자코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걸 크로머가 언짢아 할까봐 겁이 났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와 떨어져 크로머에게 붙었고 나는 이방인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들과 나는 옷차림은 물론이고 행동거지도 달랐다.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중산층 아이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언제든지 돌변하여 나를 따돌릴 수 있는 일이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잡담에 가세하여 대담한 도둑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였다. 한밤중에 친구들과 길모퉁이 방앗간 옆에 있는 밭에 들어가 사과를 한 포대나 훔쳤다는 이야기였다.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품종과 가장 비싼 사과만 골라서 훔쳤다고 말이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는 곧 이야기에 심취했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야기를 금방 끝내기도 싫었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내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했다.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는 동안 한 친구가 계속 망을 봤으며 사과포대가 너무 무거워서 일단 반만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다시 돌아가 나머지 반을 가져왔다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야기를 끝내며 박수갈채를 예상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푹 빠져서 한껏 들뜨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프란츠 크로머의 반응을 기다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프란츠가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진짜야? 당연하지. 내가 대답했다. 확실히 진짜 그랬다는 거지? 그래, 확실히 진짜 그랬어. 나는 뻔뻔하게 단언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맹세할 수 있어? 두려움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나는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신과 영원에 대고 맹세해봐. 신과 영원에 대고 맹세해. 그렇다면야.
그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되었다 생각했고 마침내 프란츠가 몸을 일으켜 돌아가자고 말해서 기뻤다. 그리고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그만 집에 가봐야겠다고 소심하게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어차피 같은 길로 가잖아. 프란츠가 웃으며 말했다. 그가 느릿느릿 다시 앞장을 섰기 때문에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지만 그는 정말 우리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하여 우리 집 대문과 두툼한 노쇠 초인종, 창문에 비친 햇살과 어머니 방에 걸린 커튼이 보이자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집이다. 집으로, 밝은 곳으로, 평화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축복받은 길인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대문을 닫으려는데 프란츠 크로머가 재빨리 따라 들어왔다. 프란츠는 멀리 정원의 불빛이 보이는 어둡고 서늘한 진입로에 서서 내 팔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고 이 자식아. 나는 겁에 질려 그를 쳐다보았다. 내 팔을 붙잡은 그의 손이 강철처럼 단단했다. 순간 그가 무슨 짓을 할까, 혹시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만약 지금 큰 소리를 낸다면 누군가 내려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도 생각해봤지만 곧 포기했다. 왜 그래? 나한테 바라는 거라도 있어?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다른 애들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래? 내가 대답해줘야 하는 게 있어? 나 빨리 들어가야 해. 너도 모퉁이 방앗간 옆 과수원 주인이 누군지 알지?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 모르겠는데. 아마 물레방앗간 주인 아닐까? 프란츠는 내게 팔짱을 끼고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나를 끌어당겼다. 심술궂은 눈을 빛내며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고 그 표정은 한없이 잔인하고 오만했다. 그래, 꼬맹아. 그 과수원이 누구 건지 내가 알려주지. 난 그 과수원에서 누군가 사과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과수원 주인이 도둑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2마르크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말이야. 맙소사, 너 설마 과수원 주인에게 일러 바칠 생각이야?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나는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일러 바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나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저쪽 세계 사람들은 우리 세계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 일러 바칠 생각이냐고? 크로머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봐, 넌 내가 화폐 위조라도 할 수 있어서 2마르크쯤은 마음대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너처럼 부유한 아버지가 없어. 2마르크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지. 어쩌면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곤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정원 진입로는 더 이상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괴로움 속에서 나를 건진 구원의 손길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왔고 그 바람은 지금까지도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다니는 라틴어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
우리 마을에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인데 옷소매에 상중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달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몇 살이 더 많아 상급반에 들어갔지만 곧 다른 아이들은 물론이고 내 관심도 끌기 시작했다.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은 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어느 누구도 그를 소년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철없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홀로 점잖게 행동했으며 다 큰 청년, 아니 어른처럼 보였다. 그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또래들의 장난에 참여하지 않았고 싸움에는 더더욱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을 대하는 단호하고 점잖은 모습 외에는 딱히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하루는 무슨 이유인지 교실이 넓은 우리 반에 다른 반 아이들이 와서 함께 공부했다. 우리 학교에서 가끔씩 벌어지는 일인데 이번에는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반이 종교 수업을 하는 동안 상급반은 장문 연습을 했다. 선생님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애썼지만 나는 데미안에게 더 관심이 갔다. 그의 얼굴이 묘하게 내 흥미를 끌었다. 장문에 열중하느라 고개를 숙인 영리해 보이는 하얀 얼굴에는 남다른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과제 중인 학생이 아니라 연구에 빠진 학자처럼 보였다. 그가 편하게 느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감이 드는 데다 오만하고 차가워 보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다. 그는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어른의 눈을 하고 있었다. 미움의 시선이 담긴 조금은 슬픈 눈빛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쩌면 그가 나를 귀엽거나 안쓰럽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내 쪽을 바라보기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서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그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다. 그는 어떻게 보아도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었으며 자기만의 고유하고 개인적인 방식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매우 애를 썼는데 잘 차려입은 왕자가 농부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들과 달라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데미안이 내 뒤에서 걷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그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 인사조차도 보통 학생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건넨 말이지만 어른스럽고 정중했다. 같이 가도 되겠니? 그가 친근하게 물었다.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이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었다. 아하, 저 집이구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 집은 잘 알아. 대문에 신기한 것을 달아놓아서 전부터 관심이 있었어. 나는 무슨 소리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다만 그가 우리 집에 관해 나보다 잘 아는 것 같아 놀랐다. 그가 말한 것은 대문 아치의 가장 위쪽에 있는 쐐기 모양의 돌인 것 같았다. 그 돌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바람에 닳아서 평평해지고 여러 번 덧칠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우리 가족은 그 돌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난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내가 쑥스럽게 설명했다. 새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모양이야. 우리 집은 옛날에 수도원 건물이었대.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 자세히 봐.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 굉장히 흥미로워. 내가 보기엔 맹금류 같아. 잠시 함께 걷는데도 나는 그가 매우 좋아졌다. 갑자기 데미안이 신기한 걸 발견한 것처럼 웃었다. 맞아, 너희 반 수업 시간에 나도 있었어. 그러곤 활기차게 말했다. 이마에 표식을 달고 다녀야 했던 카인 이야기였지? 그 이야기가 재미있었니? 아니, 이제껏 학교에서 배운 걸 재미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사실대로 고백하지 못했다. 어른과 대화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냥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대답했다. 데미안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이봐, 나를 속일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 독특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내용보다는 훨씬 흥미로운 것 같아. 선생님이 말해준 내용은 대충 신이 어쩌고 죄가 어쩌고 하는 것뿐이었지만 내 생각엔... 그가 말을 멈추고 웃으며 물었다. 그런데 너 이야기가 재미있긴 한 거니? 데미안은 이어서 말했다. 내 생각엔 이 이야기를 카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대부분 옳고 그른 내용이지만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반대로 살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많은 이야기가 더 나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 아까 카인 이야기를 예로 들면 이마에 표식을 달고 다녀야 했다는 설명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형제가 다투다 한 명을 죽이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법해. 형제를 죽인 자가 그 후에 공포에 질려 숨는 것도 가능하고. 하지만 그가 자유를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에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훈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특이해. 진짜 그러네. 나는 몹시 공감했다. 이 주제가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이야기를 달리 해석할 수 있어? 데미안이 내 어깨를 쳤다. 간단해. 실제로 존재한 것, 그리고 이야기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그 표식이었지. 옛날에 어떤 남자가 살았어. 그 남자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어. 사람들은 그를 감히 건드리지 못했지. 그 남자와 그의 자식들에게 경외감을 가졌을 거야. 어쩌면 거의 확실할 수도 있는데 이마의 그 표식이 도장의 인처럼 분명한 표식은 아니었을 거야.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오히려 남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단한 것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몰라. 한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강한 정신이나 용기 같은 것 말이야. 남자에게 힘이 있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든 남자에겐 표식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인간은 항상 자신에게 편하고 위안을 주는 설명을 좋아하거든. 사람들은 카인의 자식들도 두려워했어. 그들에게 표식이 있다고 말이야. 그 표식은 남자가 가진 우월함이나 대단함에서 나왔지만 사람들은 사실과 반대로 믿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표식을 가진 남자와 그 가족을 두고 위험하다고 말했어. 물론 실제로도 그랬어.
용기와 강인함을 지닌 인물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법이거든. 우월하고 능력 있는 일가족의 존재는 매우 불쾌했겠지. 사람들은 남자의 가족에게 별명을 붙이고 이야기를 지어냈어. 자신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킨 남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안갚음이었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카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렇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은 거의 다 사실이야. 하지만 반드시 실제 일어난 사실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아. 내 생각엔 카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야. 단지 그가 두렵다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난 거지. 당대의 사람들 사이에 퍼진 소문이었을 테지만 어쨌든 카인과 그의 자식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표식을 지녔다는 부분은 사실이지. 나는 굉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너는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사실일 거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려 죽였겠지. 죽은 사람이 정말 자기 동생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은 서로 형제잖아. 어쨌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였어.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약한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비난했을 거야. 누군가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를 죽여 복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는 겁쟁이라서 라고 솔직히 말하는 대신 그에게는 신이 준 표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죽일 수 없다고 대답했겠지. 아마 그렇게 오해가 시작되었을 거야. 이런, 내가 너를 너무 오래 붙들었구나. 또 만나자. 데미안은 알트 골목 쪽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리둥절한 상태로 혼자 남았다. 그는 가버렸고 나는 그가 말한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다. 카인이 영웅이고 아벨이 겁쟁이였다니. 카인의 표식이 영예를 나타낸다니. 허무맹랑하고 불경스럽고 파렴치한 논리였다. 자비로운 신은 대체 어디 있었단 말인가. 아벨의 재물을 받지도 않고 아벨을 사랑하지도 않았단 말인가. 무슨 멍청한 소리야. 데미안이 장난삼아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말도 잘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이제껏 성경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프란츠 크로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저녁 내내. 집에서 성경을 펴고 그 부분을 차근차근 읽었다. 성경의 내용은 짧고 분명했다. 뭔가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 식이라면 모든 살인자가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되지 않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데미안이 설명한 방식은 정말 탁월했다. 얼마나 쉽고 명쾌한지 모든 문장에 설득력이 있었다. 게다가 그 눈빛이라니. 당연히 나도 제정신은 아니었다. 아니, 완전히 비정상이었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성장했으며 아벨처럼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 완전히 매혹되었다.